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건설가 힘들잖아요. 네.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살아나냐? 버티는 거잖아요. 네. 해외 부동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도 뻗었잖아요. 일본,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뭐 머리가 나쁘겠어요? 기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번씩 크게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무슨 통통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해외 시장도 약간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비토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부동산이 조금 들썩들썩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일부 분들은 저보고 뭐 하락론자다, 오르는데도 내려간다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분명히 연초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올해는 신생아론하고 정부가 PF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좀 바칠 거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강세장이 될 거고 하반기 가면 또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네. 민스키 우리 경제학자님의 말대로 데드캣 바운스가 또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피크를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많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도할 정도로 신고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좀 우리 이제 무주택자나 일반 자산가들도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팔 사람도 지금 팔아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매물이 좀 감소했잖아요. 네. 시장이 일단 상승장에 들어왔습니다. 왔고 제가 볼 때 여름철 지나면서 좀 조정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예. 그 유난히 실제 지표도 그 나왔더라고요. 네, 신축 5년 이내 신축이 상승률이 좀 높더라고요. 아, 얼죽세? 얼죽 신. 아, 얼죽 얼어 신이에요? 죽어도 신축. 아,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아. 원래 얼죽 새인가요? 아, 원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표현을 우리 뭐 박봉 땡땡 그 수석 연구원님 계세요. 네네. 그분이 칼럼을 하셨는데 저는 얼죽새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갑자기 둘이 뭐 하는 거야 그러겠지만 얼죽새 얼죽이 뭐 그랬지만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아. 이게 요즘 2030, 40 세대들의 네네. 신혼부부들의 트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초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모 땡땡 이제 기자분 조금 유명한 3대 일간지 중에 기자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요새 얼죽새냐 그랬더니 그 원인이 우리 앵커님 혹시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재건축 시장 좀 지금 공사비 폭등 때문에 좀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예, 일기 신도시도 뭐 분당 오래 걸릴 것 말고는 같고. 답도 없을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싸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러면 재건축 시장 가서 기웃거리느니 차라리 그냥 신축 5년 된 거 작년에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좀 조정받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신생아 논의든 맞아요. 예, 뭐 보금자리론 이런 그렇죠. 거 활용해서 신축 5년 안쪽 안에, 아파트 좀 떨어진 거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그렇죠. 생각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1번이고 1번. 2번의 원인은 뭐냐면 예. 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다가 예. 전세 사기가 터졌잖아요. 빌라.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자산이 있고 빌라에 이제 전세로 있다가 돈 모아서 아파트로 넘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빌라가 이제 전세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신생아론, 특례론 이런 거 딱 보니까 금리가 또 그래 여기 월세 내느니 뭐 전세 보증금 이렇게 있느니 좀 보태서 이자 좀 더 내자 하고 요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확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얼죽신, 네. 얼죽세 이거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글쎄요. 뭐 받쳐주는 수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예. 그리고 이제 빌라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자분도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강남의 빌라에 살았대요. 뭐 아파트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약간의 그 공동체 의식에 대한 뭐 벌꿀집처럼 그것만 없지 사는데 전혀 문제 못 느꼈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막연하게 혹시나 뭐 이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활용을 해가지고 정책금리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붐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을 계산할 때는 비싸더라고 판단했지만
그냥 피곤한 거예요. 네. 전세 이거 또 2년 이사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나마 대출을 받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물론 LTV 80% 풀어줬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사고는 다 푸는 게 아니니까 DSR이 계속 적용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성동 이런 데들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마용성.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살 거냐 이거죠. 그 값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조정기가 다시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실제 그 이제 수치를 봐도 네. 20, 30대가 지금 집을 사는 수요 많죠. 중에 20, 30대가 많죠. 거의 뭐 30, 40% 이상 차지를 하고 네. 40대 그 다음에 그러면 한 60%까지 60%잖아요. 가죠. 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한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받쳐주고 정책 자금을 네, 맞아요. 활용하고 저금리. 집값도 좀 내렸고 네. 이러니까 주택시장에 붙었죠.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그랬죠. 예. 지금 이제 예. 아시겠지만 뭐 신고가도 조금 나오고 나왔죠. 뭐 전고점에 근접한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시장을 정확히 보실 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광역시를 딱 일단 먼저 나누면 지방 광역시는 지금 다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투자하신 분들 멘붕 올 정도로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난 현장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 수도권도 같이 유념해 주실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남 3구하고 4구, 강동구까지 그리고 마용성, 네. 여기 그리고 광진, 서울이 25개구잖아요. 네네. 그럼 한 8개구에서 더 나가면 동작구 정도까지 그러니까 9개에서 10개만 지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얼죽세 플러스 선호하는 지역인 거죠. 네.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큰일을 못 씁니다. 실제로 이쪽은 전고점 뭐 90%, 95% 돌파한 것도 한두 개 있지만 나머지 15개 구는 여전히 15%에서 20% 많으면 30% 하락된 상태에서 조정된 상태죠. 하락이 아니라 네. 지금 거래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나오고 고점 찍고 이러면 사실 상승률이 우리 그 전에 2017, 18, 19년도 막 폭등할 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럼 이 분위기는 얘기는 아니죠. 뭐냐면 수요가 예전처럼 많은 거 아니에요. 정책금리와 신생아론 뭐 이런 것들과 정책 저금리에다가 조정받은 가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딱 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전고점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물가가 소득은 많이 오히려, 올라서 네, 오히려 감소한 쓰는- 거죠. 네, 소득이- 물가 올랐으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은 지표로는 네. 오른 거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른 분들은 누구냐면 상위 1, 20%인 거예요. 평균을 내니까 전체로는 오른 거 나오는데 60% 이하의 가처분 소득은 줄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 사람 거의 다 사는 거 아닌가? 그 다음은 돈이 모여야 되는데 아니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든지 내가 돈을 더 벌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 한번 찍었던 그 해외 부동산 때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시장은 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맞아요. 수요의 또 양극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뭐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죠. 수도권도 그래요. 수도권도 네. 37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다 틀려요. 동네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기 신도시 분당도 막 오른 것 같지만 분당 안에서도 또 네, 또. 선도 지역만 오르지 나머지는 또 힘을 못 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 90년, 2010년, 20년대까지 묻지마 투자 무조건 다 오르는 그런 시장 끝났어요. 그게 이제 벌써 큰 변화고 그래서 시장별로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국지적으로 다 좀 공부 좀 하시고 빅톡 TV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자산 관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가계 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심각합니다. 이미 심각하죠. 네, 이미 심각한 거 아니라 네. 심각한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네. 그 금감원이나 F4라고 그러죠.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이 양반들 7월 초에도 모여가지고 나 논의했어요. 그게 무슨 논의냐면 최상목 경제기획부 장관이 9월까지 DSR을 연기하면서 네. 갑자기 금리가 지금이 제일 낮다라는 게 젊은 층에 퍼져가지고 지금 막 달라붙잖아요. 네. 달라붙어 물론 이제 전세 이사 가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또 집값 올라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힘드니까 됐다 그냥 이번에 사야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량이 꽤 늘었거든요. 서울도 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6월 달에 7월은 좀 주춤할 것 같아요. 네. 8월은
더 내려간다. 이러면 다시 조정인데 가계대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정도가 증가해서 그것도 5대 시중은행만이에요. 네. 이 금융기관과 다른 다 은행기관 빼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뭐 순위의 탑이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7월 초에 그 F4가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가계부채 뭐 이러면서 갑자기 요새 뭐예요? 0.2% 은행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쭉 내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정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부동산 PF 문제와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왕좌왕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근데 지금 가긴 가야겠고 이러는 네. 것 같고 DSR은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네네. 갑자기 7월 1일 며칠 전에 6월 말에 네. 9월부터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집사라고 떠미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9월, 10월에 아마 분양이 많을 거예요. 분양하는 현장들, 지방들의 상태가 또 미분양이 많아지면 서울은 그나마 버티지만 수도권하고 이쪽의 문제들이 결국은 가계부채 심각성이 넘어서지 못할 선을 갔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3, 4, 5월 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5월 달에 29개 현장이 분양을 했는데 서울 빼고요. 네. 이 중에서 21개가 2개가 다 미분양이에요. 심각한 건 심각하죠. 사실인데 이게 보도는 또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 주신 저금리나 이런 걸로 막 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불구하고 계속 정보 펌핑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세입자나 전세입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해요. 그동안 10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내리는가 싶더니 또 올라? 그런데 금리가 낮아? 이 금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거치예요. 네. 2년 거치에 5년 차부터는 변동금리 적용이에요. 네. 예를 들면 2년을 이자만 거치식이니까 한 네. 200만 원밖에 안 내요. 어떤 사람이 7, 8억을 빌리면 네. 금리가 낮으니까요. 3.3%, 3.5%면 한 2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년 거치 후에 대출 원리금으로 딱 바뀌면 350을 떼요.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2년도도 비슷한데요. 가계부채를 너무 져가지고 들고 있다가 그때도 똑같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5년 차가 되거나 3년 차부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5년 차에서는 변동금리가 들어가니까 2022년도에는 미국 금리까지 오르니까 이게 박살이 났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전편에서 서동기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금리 쉽게 못 내릴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4% 5%대로 간다? 지금 2.5% 받았다가 2년 거치란 말이에요? 네. 2년 후에 원금까지. 3년 나는 고정금리 3.5% 넘어 3%라고 치면 네. 만약에 5년 뒤에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거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다 같이 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번인가 3번을 보고서를 연달아 냈어요. 작년에 2번, 올해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비율 이런 수치를 볼 때 100을 넘으면 무조건 위험하고 80을 넘어야 시장이 경제 시스템이 편안하게 돌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때 105까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험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인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유럽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유럽 쪽은. 네. 금리 유럽은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하한 이유가 뭐죠? 뭐 경기가 안 좋은 좋으니까.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면 뭐 마치 부동산에 더 틀 것 같다. 그거는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데 지금은 좀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가 안 되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고 실제로 스웨덴이 뭐 난리가 났다며요.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아시는 것 같아서 스웨덴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저도 뭐 네네. 지식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그건 뭐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기사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시는데. 그 스웨덴이 지금 미국 금리 아직 인하도 안 먼저 했는데 내렸죠. 거기도 경기가 안 좋고 안 인플레이션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저 금리를 인하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스웨덴도 보니까 옛날에 90년도에 그 부동산 대폭락이 한 번 있었대요. 90년대.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섣불리 내린 거죠. 섣불리.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내리면 부동산이 좀 올라가야 살아나야 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니까 경기 자체 침체되면 돈을 누가 부동산을 사는 아, 사람이 있어야지 부동산 가격이 신용 오를 거 경색이 아니에요. 벌어졌군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표가 보니까 막 전세를 다 빼고 네. 그냥 가계대출, 주담대 주담대만?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스웨덴보다 더 심각하다. 심각하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뭐 아시잖아요, 교수님. 네, 완전히 가계부채가 뭐 너무 심각하다고 세계 그러는데. 1위죠. 아, 지금 얘기하신 네. 것처럼 북유럽 4개국은 가계부채 그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네네.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가 네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유지 가능한 감당이 가능한 부채 수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걷는데 거기가 우리나라는 보통 뭐 10% 20%인데 거기는 대부분 국민들이 40, 50%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했죠. 바우처 같이. 그래서 유지 가능한 부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와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돈을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집을 사거나 이래서 부채 수준이 늘어났는데 그 부채가 국가랑 연결된 부채니까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한 건 사실 우리나라죠. 근데 그 스웨덴이 지금 집값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내렸다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값이 힘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겁니다. 일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하하면 우리 집값 더 폭등할 거다라고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건설사 힘들잖아요. 네. 인하를 해준다고 그러면 살아나냐?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계속 이어지면 수요는 줄게 되겠죠. 왜 원래 거품이 있는 건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부동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도 뻗었잖아요. 일본,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뭐 머리가 나쁘겠어요? 기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번씩 크게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무슨 통보인가요? 대한민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좀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